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입니다. 네, 그 오늘 물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요, 통합 물관리 시대 다층적 물인프라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네, 논의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정의하고요. 다층적 물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인프라 거버넌스의 조건, 성공 조건, 예. 그 다음에 이제 OECD에서 이를 좀 실증적으로 연구한 네덜란드 사례, 그리고 이제 이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물 인프라 거버넌스의 위기와 변화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물재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또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설치 이후에 굉장히 지금 해체와 개방 논의를 놓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이 가운데 수질과 생태 관리 여건은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최근에 홍수나 홍수 피해가 지방 하천, 소하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비효율적 관리 체계, 이는 모든 부분들이 단순한 물 위기가 아니라 물 거버넌스 위기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수자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혹은 관리 방향의 변화를 쭉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 1965년부터 80년 이 산업화 시대 때 주로 댐 건설을 포함한 이런 수자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 개발, 또 91년에 페놀 사고 이후로 하수 처리 시스템의 발전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의 하두는 어떤 통합 수자원 관리, 또 유역 통합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2017년 7월에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발족했고요. 최근에 이제 하천 관리 일원화까지 포함해서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의 개념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은 통상 뉴 거버넌스라 그럴 때는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 이전 구조가 신뢰의 바탕을 둔 어떤 교환과 상호 협력, 예, 그러니까 신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또 관련 행위자들이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이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떤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협력 체계를 거버넌스라 그러고요. 또 새로운 어떤 개념 형성이 되겠는데요. 물 인프라 그러면 통상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할 때 주요 하천 시설인 댐, 뭐 보호 같은 걸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인프라, 이걸 주로 이제 물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떤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와 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이런 체계를 물 인프라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ECD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물 거버넌스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고 2011년 이후로 어떤 다층적 거버넌스, 다층적 물 거버넌스 이런 개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 2000년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차 세계 물 포럼을 이제 개최할 때 물 거버넌스 위기 개념이 등장했고요. 이 이제 이후에 쭉 이어진 세계 물 포럼에서도
어떤 통합 수자원 관리, 유역 통합 관리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 거버넌스 위기를 OECD에서 진단할 때는 어떤 정책 설계와 규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격차, 이건 이후에 보게 될 텐데요. 이 거버넌스의 격차로 인해서 여러 이제 관련된 행위자들끼리 나타나는 어떤 그 조정의 문제, 이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층적 거버넌스 위기를 타개하는 핵심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OECD가 네덜란드 물 거버넌스를 진단했는데요. 이걸 또 좀 그 물 거버넌스 성공 조건을 볼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물 정책의 굉장히 복잡성 이걸 관리하고요. 또 거버넌스의 역량의 원천인 다양성,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거버넌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양성을 이제 혼란과 분절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OECD에서 얘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OECD에서 이제 진단할 때 다양한 이제 해외 사례들을 OECD에서 진단하면서요.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을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가 볼 때 굉장히 중앙정부 행위자들이 과다대표되고 있고 6개 내지 7개 부처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분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유역에서는 굉장히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해서 이제 그 국토부와 환경부의 어떤 그 권한과 책임도 통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2모형, 3모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OECD에서 얘기하는 다층적 물 거버넌스의 성공 조건과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는 이제 그 7개의 어떤 범주를 시켜서요. 이런 그러니까 이상적인 물 관리 상태하고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의 갭, 이 갭을 진단하고 이 갭을 좁히는 쪽으로 어떤 그 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레임워크를 잠시 보면 7개 어떤 갭 혹은 변수를 보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관리,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책임성, 그 다음에 역량, 정보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일정 나라라든지 일정 유역이라든지 이런 물 인프라나 어떤 물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방어라든지 가뭄 대응, 그다음 수질, 그다음에 하수 차직과 하수 처리, 그다음에 먹는 물 공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OECD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책임 격차라는 것은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감을 갖길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격차는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처들끼리의 어떤 부처 할거주의도 극복하기 위해서요. 협업을 한다든지 조직 통합을 한다든지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목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관리 격차는 이제 관리 조직하고 유역하고 이게 그러니까 편차가 크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뭐 조정 기구를 통해서 이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관리 격차의 문제고요. 역량 격차는 서로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 정부와 기업 이렇게 격차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참여와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보 격차라는 것은 어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참여가 활성화되면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면서 책임도 이제 갖게 되고 또 역량도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보 격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격차를 이제 그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격차가 완화가 되면요. 재정 격차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을 이제 그 확보할 때요. 이는 우리 이제 무료용 부담금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또 재정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렇지 않고 재정이 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할 때 지원이 끝나면 이제 계속해서 뭐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격차인데요. 이는 이제 어떤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절적인 부분을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OECD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이런 7가지 격차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그 격차들을 왜 어떤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진단하고 이 격차를 굉장히 좁히는 것. 이것이 OECD의 중요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덜란드는 1953년에 이제 북해 홍수가 나면서 이제 그 엄청난 재해를 겪었죠. 1836명이 사망하고 이런 엄청난 재해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덜란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을 보게 될 텐데요. 당시에 보면 이제 이게 리저널 워터 오소리티인데요. 그러니까 유역물관리청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엄청난 숫자였죠. 2,650개나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먹는 물 관련된 물 공기업도 200개가 됐었죠. 그죠? 굉장히 이는 굉장히 분절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953년 이제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어떤 다운사이징하고 또 통합하고 또 네트워킹하고 이런 이제 경로 의존성 이런 촉발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이제 2021년에 어떤 통합된 환경기획법이 제정되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역물 관리청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2018년에 이르려면 21개, 지금 21개 무역물 관리청이 이제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기업도 이제 10개로 이제 줄어들고 다운사이징된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령의 진행 과정이 있지만 2009년에 이제 물기본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물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중앙정부 부처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환경도 포함되어 있지만 2017년에는 이제 부처 명칭을 아예 이제 물 인프라 관리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물 관리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처 명칭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뭐 네덜란드는 이렇게 4개의 그 유역을 중심으로 유역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어떤 물 인프라 관리부의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게 우리는 뭐 그 국가물관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도로수자원공사 이런 형태로 어떤 인프라 관리에 어떤 중점이 된 그런 우리나라 수공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이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네덜란드는 이렇게 그 EU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다음 중앙정부 단위, 유역 단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권유하게 되면요, 그 이제 중앙정부 수준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특히 이제 홍수 통제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내셔널 워터 오소리티에서 주로 감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역으로 내려오면 이제 유역 분권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에 해당하는 이제 단방제이기 때문에 어떤 도와 같은 어떤 지역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로 이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유역 통합 관리의 핵심은 이는 그 지역 물 관리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역 물 관리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통합 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하수 차집은 하수 차집과 이송은 380개 되는 시정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부에서 하수 차집을 해서
유역물관리청으로 이제 가져오면 유역물관리청에서 이제 하수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통합관리 관점에서 유역물관리청은 뭐 홍수 통제, 그다음에 뭐 수질, 수량 관리까지 함께하는 어떤 통합관리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수돗물 공급은 어떤 이 시정부와 어떤 그 이제 지역 정부가 함께 유역물 관리청에 함께 출자한 그런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개 수도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수 차집은 380개 시정부, 그다음에 하수 처리는 21개 지역물 관리청,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OECD에서 진단한 이제 339명의 어떤 팔리시 앙트러프르너한테, 그죠? 정책 선도자들한테 어떤 조사를 해본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역시 뭐 어떤 중앙정부와 어떤 그 이제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정도지만요. 실제로 이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하는 이 그 지역정부, 그다음에 유역물관리청, 어떤 이는 시정부 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인텐시브하다. 네트워킹이 견고하고 이 안에서 어떤 100% 어떤 코스트 리커버리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 문제를 사실상 다 해결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은요. 이는 그 지역물관리청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통상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0명으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 구조에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70% 정도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유역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7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이 유역 주민들은 주로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런 그 물관리청 그 위원회의 이제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물이용 부담금 같은 부담금 요율 결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핵심은 네덜란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이해관계 있으면 돈을 내라. 그리고 이제 돈을 냈으면 충분히 발언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요율 결정에도 참여하고 그 배분에도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집행 구조를 보면 네덜란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뭐 홍수와 수량 관리를 어느 정도 완비했다고 보면, 물론 인프라 물 관리부는 지금 이제 부처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홍수 관리 쪽에 많은 이제 그 예산을 쓰고 있지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역물 관리청, 이게 뭐 유역물 관리청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보면 어떤 상당한 액수를 수질 관리에 이제 쓰고 있고, 아까처럼 주로 하수 처리를 하니까요. 시정부나 이쪽에서 하수 차집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를 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 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도 프랑스가 이제 이런 어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나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우리나라 이런 쪽이 부담금 규모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해당하는데요. 92년에 리저널 워터 오소리티 액트를 제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물관리청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요율 결정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 대표가 70% 이상이다. 이거는 계속 강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지역물관리청에서 혹은 유물관리청에서 IWRM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통합 관리에 쓰는 어떤 부담금을요, 이제 1조 이상, 그 2조에 가까운 그 물 관리 부담금은 어떤 사용자에게 걷어서 이쪽 물 관리 쪽에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 원인을 일으킨 하수 처리, 오염자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도 그 2조에 가까운데, 이 역시 원인자가 내지만 또 이제 이 오염 처리하는 데 주로 돈을 쓰게 되는 약간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이는 인프라 거버넌스 위기를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네덜란드 사례나 어떤 OECD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진단할 텐데요. 좀 다소 산만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제 하천 인프라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진단해 볼 때 굉장히 하천 관리가 지금 분절적이다. 여기 보면 이제 관리 격차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천은 굉장히 연속적인데 이제 관할 구역이 지자체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관리도 중복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이 또 격차가 되게 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는 지방하천, 소하천에 굉장히 집중되는데 역량은 또 이 지방 정부나 이쪽에서 충분히 이제 감당해주지 못하는 역량 격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정 격차 역시 이걸 충분히 감당할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재정 격차가 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버넌서 하천 관리에 있어서 거버넌서 위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격차의 문제인데요. 이제 하천 관리와 관련된 주된 이슈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국가 이제 관리 영역으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천 관리하자.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피해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지방 하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현재 그걸 하천 홍수를 감당할 역량이 이제 지방 하천에는 지방 정부에는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하천을 많은 지방 정부에서 국가 하천으로 성격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 15%인 이런 국가 하천을 39%까지 확대해서 국가가 이런 어떤 재정 격차나 관리 격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자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층적으로 거버넌서 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중앙정부, 유역청, 지자체, 전문기관. 이제 이는 특히 지자체의 많은 한계 부분을 이제 여기 뭐 굉장히 K-워터 거버넌서 모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거버넌서의 K-워터가 가지는 역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역량을 어떻게 이제 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어떻게 뭐 전문기관이 이제 많은 위탁을 받아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구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관리 격차는 역시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어떤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댐은 국가가 어느 정도 200년 빈도로 이제 시설 인프라 수준을 갖춰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댐물을 방류했을 때 하류 하천을 어떤 지자체가 감당할 어떤 이제 인프라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어떤 이뿐만 아니라 뭐 하천의 연속성, 자연성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순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량하고 효율화하고 또 주민 소통도 하고 이런 제도적 거버넌스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어떤 관리 격차가 되게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하천이나 하천 관리 시스템에 맞게 어떤 원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조금 이제 논의를 달리해서 지방 상수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충남 서부권의 7개 시군을 조금 좁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굉장히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평균 단가나 뭐 총괄 원가도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이 이제 우리 유수율하고 어떤 현실화율을 살펴보면요. 유수율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 이제 상수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역량 차가 되게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현실화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율 격차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과연 이제 통합 관리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핵심이 되겠고요. 역량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역량 격차를 완화해야 이제 책임 격차도 많이 증가될 텐데요.
현재 이제 이는 뭐 논리적으로는 이제 아주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효율성은 올라갈 것이다. 그 효율성의 그 이제 베니핏은 이제 유역 주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고 전국을 이제 39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책임 격차와 역량 격차가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그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지방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주도하고 있는 충청남도 역시 이제 그는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통합을 하면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 밥그릇보다도 도민에게 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생각하자. 실제로 이제 역량 격차가 많이 나죠, 그죠? 지금 시군은 도비나 어떤 그 국가 재정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해서 또 통합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통합 사례가 많은데요. 경남 서부권이 굉장히 이제 그 K워터가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요금 통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남부권은 우리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좀 여기 말씀드렸듯이 좀 복잡하긴 한데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수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게 요금제를 우선에 편하다고 그 최저 요금제로 가서 합의를 하기보다 조금 평균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나은 어떤 통합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격차인데 이 부분은 그 이제 상수도 부분, 지방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을 제가 그 굉장히 좀 거칠게 연구한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통상 네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요금 현실화율 상수도 굉장히 이제 77% 아까 이렇게 지역마다 또 편차가 크고요. 77% 이게 이제 좀 미흡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6점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충청남도 사례를 이전에 이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하천 표류수 비율이 너무 적어서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부산 쪽에서 보면 하천 표류수 비율이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91년 이후에 페놀 포함한 그 수질 오염 사고를 지속적으로 겪었고요. 그런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점수는 높게 나오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게 점수가 4점으로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할 시점이 어떤 물갈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어떻게 진단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점수가 저 5점이나 6점 정도 높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수도 측면을 또 거칠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점수는 물론 높게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한 게 지금 그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이 요금 현실화율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간에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많죠. 점수는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좀 측정이 됐고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농 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로 중요한 어떤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격차인데요. 이건 이제 91년 페놀 오염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이제 목표가 다르다는 것은 기업의 낙동강변을 예를 들면 이제 공단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의 목표가 다를 거고요. 또 환경단체나 유역 주민들, 또 상류와 하류 주민들의 목표가 다를 거고요. 또 이런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역량 격차도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작년에 그죠, 그 유역 수도 지원센터를 이제 출범시키고 또 수자원공사가 이걸 대응하면서 어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이제 역량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낙동강을 예를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목표가 여기에 나타났듯이 석보제련소 예를 들면 이제 그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데요. 아이언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봉화군 경상북도의 목표와 또 하류 지역의 목표, 환경단체의 목표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에 이제 이제 통합 이제 환경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내년까지 그걸 이제 통과해야만 그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무방류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내성천 영주댐을 두고 이제 해령포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목표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소통하고 합의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낙동강 사례긴 하지만요. 낙동강이 이제 2012년에 보가 이제 완비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보가 만들어졌을 때 연립들은 주로 이제 그 수박 재배 농민들인데요. 이제 이게 합천보가 만들어지고 위에서 수박을 짓는데 수위가 상승되면서 수박 뿌리가 다 썩어서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낙동강 보를 개방을 하면서요. 이제 한반보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위에 있는 강암들에 있는 수막 재배 농민들이 또 엄청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이제 그 재정 신청에 대해서 배상금을 이제 지불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 격차가 이제 댐도 상류와 하류, 이제 댐 이제 유역 주민들의 인식차가 되게 크긴 하지만 우리 K와트가 중심이 되어서 보현산댐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 함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2019년 4월 29일에 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MOU를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지금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부대 안각화 포함해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그다음에 무방류 시스템 도입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결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 격차가 되게 큰 곳이 난강댐 확보를 둘러싸고 또 서부 경남과 부산, 그 다음에 중동부 경남 이쪽에 갈등이 되게 심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어떤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 장관, 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이렇게 그 MOU를 체결하면서 또 협약을 토대로 나온 지금 성과물들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 격차를 막 좁히는 것을 어떤 제가 제도주의 관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면 우리도 역시 네덜란드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페놀 오염 사고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때 이제 우리가 분산 관리로 들어갔던 게 국토부와 그 당시 이제 건설부와
환경부와 어떤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분산 관리가 되었던 게 좀 특징입니다. 네덜란드는 통합 구조로 갔다면, 그러면서 이런 그 분산된 구조를 통합하고자 하는 엄청난 논의가 시도가 있었고요. 입법도 뭐 법안 제안도 국회에 15차례 이상 되었는데 이게 열쇠로 꽉 잠근다는 뜻인데요. 이는 그 환경부와 국토부의 어떤 부처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면서요. 또 이게 근원적인 원인이 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것이 뭐 15년 이상 쭉 지속이 되었죠. 그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정부 이제 그 입법도 이제 정부 조직법도 개정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제 성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 하천 관리는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환경부로 이관돼서 실행되긴 하지만요. 하천법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수량 기능이 완전히 옮겨지면서 이제 법률과 조직이 통합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격차, 관리 격차를 이제 법이 바뀌다 보면 이 근거에서 이제 조직과 기능도 통합되는데 역시 어떤 그 국토부에 있던 이런 수량과 어떤 하천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진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법령에 따라서 계획 역시 어떤 그 환경부로 다 통합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우리 그 제1차 국가물관리 계획에서 진단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역시 이제 다층적으로 어떤 그 국가물관리 계획과 유역물관리 이제 계획들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율하고 연계할 것인가가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계획들이 다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그에 따른 이제 조직과 계획의 정비, 그러니까 이런 게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격차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아까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역 주민들이 어떤 부담금 요율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우리나라는 있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 기금 지금 뭐 170원을 위에 뭐 올린다든지 위에 뭐 80원부터 쭉 올려왔는데요. 이런 의사결정을 주로 공식 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보 격차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된 환경단체나 유역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민관위원회 비율을 가반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예를 보더라도 어떤 가반 이상이 이제 민간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분절적인 것은 이는 이제 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관리 격차가 어떤 수량 부분이 수량과 하천 관리가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다 옮겨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스파에서 미국 행정학회 발표할 때 썼던 부분이라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과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환경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물 쪽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토부의 어떤 수량 기능이 환경부로 넘겨오면서요. 일단은 물리적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통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여기서 이제 통합 물관리된 구조가 어떤 지방 정부와 이런 굉장히 다층적으로 연계되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다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만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 이제 통합 물관리실로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긴밀하게 그 지방정부 부분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특히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층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많은 부서에서 통합했을 때 수량과 수질, 하청 관리 이런 부분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든지 세 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을 위한 실제로 이제 학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층적으로 그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또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조직과 기능들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 간에도 굉장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혹은 더 필요하다면 통합으로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을 떠올리면 이렇게 관계된 부서들이 결국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뢰와 협력은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신뢰도 쌓이고 협력 관계도 더 강화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냥 혼란스럽겠지만 다시 또 7가지 격차 중에서 재정 격차를 살펴보면 현재 이제 아까 MOU가 이제 낙동강 하류 부분에서 관련 이제 그 기관장들끼리 체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 결과물에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제 난강댐은 포기한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 대신에 합천 이제 쭉 이어 내려와서 환강 하류에 복류수를 이제 45만 톤, 그다음에 창녕에 이제 강변에 가서 45만 톤 이것을 이제 중동부 경남하고 부산에 가져온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합천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용 부담금을 인상하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별도로 뭐 부산시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또 무료용 부담금과 관련된 또 다른 갈등을 또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는 굉장히 저도 뭐 다양한 이제 글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 이 부담금은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무료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엄밀하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화와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재화와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가 있게 무료용 부담금은 걷는 거죠. 왜냐하면 물 사용료에 비례해서 걷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천수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중복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단 뭐 그 부산을 포함해서 뭐 인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것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뭐 거부도 해보고 그죠. 다양한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갈등도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이제 뭐 그 부산을 포함한 낙동강 하류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네덜란드 아까 그분에서 구조에서도 봤지만 이게 초창기에는 많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 그 하수 처리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지금은 운영비가 이제 더 역전이 됐습니다. 2017년까지 데이터인데 지금은 운영비가 더 많거든요.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가 설치비보다 더 많고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이때까지 보면 그 60% 정도인데요. 설치 운영비가 지금은 이제 그 50% 넘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원칙도 그렇고 보편적인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이 부담금 부분을 해서 왜 이걸 하루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포함해서 수계관리기금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혹은 통합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7개의 격차를 제가 좀 굉장히 거칠고 조금 혼란스럽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국가물관리 이제 계획도 수립이 되었고요. 정부 조직도 개편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농업용수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통합의 과제가 남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정책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책 격차가 좁혀지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책임 격차, 재정 격차가 다 좁혀질 거고요. 또 이제 역량 격차 역시
역량을 좁히기 위해서 또 참여를 통해서 정보 격차를 좁히고 이러면 역량 격차가 또 좁혀질 것이고요. 또 관리 격차 부분도 어떤 정책이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다층적 물 인프라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이제 2단계쯤 아닌가. 부처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유역에서 이제 그 문제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량도 많이 확보해서 하천 관리, 또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 이걸 이제 유역 자체적으로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주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